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박 회장은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살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 무덤을 가리키며 아빠라고 했다고요? 낡은 운동화에 구멍난 점퍼, 비에 젖은 소년. 하지만 그의 얼굴은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현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까지요.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현수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6년간 매주 이 무덤을 찾았지만 이런 아이의 존재는 전혀 몰랐던 거죠. 너 누구냐? 전 박준호예요. 아빠가 여기 계세요. 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는 모습이 애틋하기만 해요.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호, 이 아이가 박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니? 일하러 가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세요. 저는 아빠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와 그의 엄마가 6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자신의 고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아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죽은 아들 현수의 모습을 발견한 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년 동안 이런 귀한 손자가 있었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죠. 박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완고하고 냉정했던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권력과 체면만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죠. 대학가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22살의 박현수가 20살의 이서연과 마주 앉아 있어요. 현수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서연이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해야겠어. 현수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순수했던 그 시절,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현수야,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하려고? 난 그냥 평범한 집 딸인데.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박 회장의 냉정함과 권위적인 성격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신문에서 본 그의 차가운 인터뷰들, 무자비한 사업 수완.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버지도 널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넌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현수는 자신 있게 웃으며 서연이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착각이었죠. 그 무렵 서연이의 집은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는 어머니.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죠. 서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습니다. 현수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50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권위와 위압감으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책상, 명품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 서연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현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져 있었죠. 박 회장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옷차림, 화장기 없는 소박한 얼굴, 긴장해서 떨리는 손. 그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직업이 뭔가? 아직 학생입니다. 국문과 3학년이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십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박 회장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형제는 오빠 하나 있는데 군대에 있어요. 현수야, 이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감정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는 한현진과 결혼할 거야. 이미 정해진 일이다. 한현진은 대기업 계열사 회장의 딸이었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완벽한 스펙의 여성. 박 회장에게는 이상적인 며느리 후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우리 현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 최고급 교육,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야.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서연이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1억을 주겠다. 현수와 헤어져라. 박 회장이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5억은 어때? 너희 집 빚도 다 갚아주마. 전 현수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랑을 팔지 않아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럼 현수의 앞길을 막겠다는 얘기구나. 이기적인 여자로구만. 서연아, 잠깐만.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이를 현수가 뒤쫓았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때 그는 아직 어렸죠. 아버지의 권위에 맞설 용기도 서연이를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현수와 서연이는 몰래 만났습니다. 박 회장이 모르게 숨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한적한 공원, 외진 카페, 지하철역.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현수야, 우리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미 박 회장의 감시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감히 내 말을 어겼구나. 박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통해 아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경고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내 상속자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그 여자 집안도 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박 회장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기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서연이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운명의 그날,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할까? 그는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현수는 서연이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난 한현진과 결혼해야 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알았어, 현수야.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진짜 사랑을 놓친 걸 말이야. 서연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바로 현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박 회장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임신했었구나.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이 귀한 손자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거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박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 전 그 여린 소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다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던 건지 깨닫게 되죠. 그동안 한현진 모자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진짜 손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무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아빠 아셨어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이 박 회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6살에 아빠를 잃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죠. 그래, 너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한편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비좁은 계단, 곰팡이 냄새가 나는 복도. 이곳이 서연이와 준호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박 회장의 고급 저택과는 천지 차이죠. 월세 50만 원인 원룸에서 모자가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이서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13년 전 그 아름다운 소녀와는 너무 달랐어요.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준호야, 엄마 나가니까 학교 늦지 마. 하지만 준호는 이미 학교에 가지 않고 아버지 무덤에 간 상태였어요. 이서연은 새벽 시장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생선 가게에서 비늘을 긁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뼈마디가 아프지만 시간당 8,000원이라도 벌어야 했지요. 이 일을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언니, 손이 너무 많이 텄네. 핸드크림 좀 발라.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핸드크림 살 돈도 아까웠거든요. 오전 9시 30분.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서연이. 지하철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 하지만 다음 역 안내방송에 다시 깨어나죠. 피곤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그중 하나가 박 회장의 회사였지만 서연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뜨거운 그릇들, 기름때 묻은 접시들, 쌓여가는 세척거리들. 서연이의 손목은 늘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아줌마, 여기 물! 계산 안 해요? 손님들의 재촉 소리에 서연이는 숨가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한때 문학을 사랑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 서연이는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뭐해? 밥은 먹었어?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묘지에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불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잠깐 집에 들러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시작됩니다. 이 일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죠. 하루에 3곳에서 일하는 서연이의 삶은 정말 팍팍했어요. 한편 준호는 혼자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쓸쓸한 일상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자신은 갈 형편이 안 되니까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아빠 아신다고 하던데요. 준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은 취객들과 야간 근무자들로 붐벼요. 서연이는 진열, 청소, 계산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가끔 취한 손님들이 트집을 잡기도 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아줌마, 담배 한 갑하고 맥주 2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웃으며 응대해야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서연이. 버스 안에는 그녀처럼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피곤해 지친 얼굴들이었죠.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소파에서 잠이 든 준호를 바라봤어요.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숙제도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아들.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서연이는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작은 키스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현진과 박시우는 넓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최신형 대형 TV, 값비싼 소파, 고급 간식들, 모든 것이 풍족했지요. 시우는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며 온갖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가도 돼? 그럼 용돈도 더 줄게. 한현진은 별것 아닌 듯 말했지만 그 용돈이면 서연이가 하루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그 시각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에 현수는 지금의 준호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박 회장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진짜 손자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새벽 3시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현수야, 우리 준호는 내가 잘 키울게. 네가 못해준 사랑까지 다 줄게.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크고 있는데 돈은 늘 부족했죠. 서연이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회장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만난 손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하지만 13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과연 서연이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난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맑은 눈동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수를 하는 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을 즉시 부르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3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실장은 즉시 달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보게. 35세의 아들 하나 있고 우리 현수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야.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일로 비서실을 움직인 적은 없었거든요. 24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게. 현재 거주지, 직업, 생활 패턴까지 상세하게. 박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비서실은 즉시 움직였죠. 대기업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실장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여자를 찾으시는 걸까? 한편 서연이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했어요.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또 하루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준호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서연이가 아들을 깨웠지만 준호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무덤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엄마, 아빠 친구분이 있으셨나 봐요. 어제 무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누구를 만났다고? 서연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혹시 박 회장 관련 사람들이 접근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준호야,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왜요? 그분은 좋은 분 같았는데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말 들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13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김 실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이서연 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그 두꺼운 파일에는 서연이의 13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현재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 식당, 편의점.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월 수입은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아들 박준호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손자와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죠. 분노는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아이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준비해라. 내가 직접 만나러 가겠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김 실장은 깜짝 놀랐어요. 박 회장이 이런 개인적인 일로 직접 나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다, 너무 갑작스럽겠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박 회장은 신중해졌어요. 13년 전의 상처를 생각하면 서연이가 자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한편 준호는
학교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늘 혼자였죠. 아빠, 어제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아빠 친구였을까? 준호는 아버지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문득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자. 먼저 아이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장학금이요? 그래.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서 아니다. 이것도 들킬 위험이 있겠군. 박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서연이가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일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는 계속 준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아이가 말한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야. 동료의 말에 서연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일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하자. 내가 우연히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도록 하는 거야. 박 회장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녁 7시, 준호는 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광고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아빠가 있었다면. 밤 10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서연이에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들어와요? 늦을 거야. 먼저 자고 있어. 네, 엄마 사랑해요. 준호의 애틋한 목소리에 서연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박 회장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연이와 준호에 대한 조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서연이는 분명 거부할 텐데. 한편 한현진은 최근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데? 한현진은 혼잣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회사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내가 직접 가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13년의 세월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만 더 커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의 거실에 한현진과 박시우가 앉아 있었어요. 박 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한현진은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 긴장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이 꺼낸 말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죠. 현수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죠. 시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12살 된 아들이 있어. 박준호라고 해. 그럴 리가 없어요. 현수 오빠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한현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13년 전 현수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이서연이라고 해. 내가 반대해서 헤어지게 했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현진에게는 그런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한현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만약 정말 현수의 친아들이 있다면 상속권과 회장직 승계는 물론 자신의 아들인 시우의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죠. 아버님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직접 봤다. 현수와 똑같이 생겼어. 박 회장의 확신에 찬 답에 한현진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형이 생기는 거예요? 시우의 순진한 질문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현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할게. 알겠어요. 시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한현진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아버님, 그 아이가 정말 현수 오빠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한현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자 행세를 하겠다고요? 연진아, 그 아이는 내 진짜 손자다. 내가 확신해. 확신으로 상속을 결정하시겠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현진은 법적 논리까지 동원하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다. 뭐라고요? 집으로 데려온다고요? 한현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자신의 영역에 다른 여자와 그 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집은 저와 시우가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누구를 데려와도 너희가 반대할 권리는 없어. 박 회장의 냉정한 말에 한현진은 더욱 절망했어요. 한현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감정적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필요했죠. 아버님, 그렇다면 정말로 DNA 검사는 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이성적으로 접근했어요. 혹시라도 친자가 아니라면 그때가 기회였죠. 박 회장도 잠시 고민했어요. 물론 확신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군.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들을 도와야 해. 한현진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괜히 소란만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 좋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겠어. 어떤 도움요? 한현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어요. 생활비 정도는 익명으로 지원해주자. 한현진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완벽했던 자신의 인생 계획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이서연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뭔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한현진은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박 회장이 사립탐정을 통해 조사했다면 자신도 독자적으로 더 깊이 파보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파헤쳐야 해. 분명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시우였어요. 만약 정말 박준호가 친손자라면 시우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시우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현진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현진은 친정어머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시아버님이 갑자기 현수 오빠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결혼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는데. 한현진의 어머니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변호사부터 만나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그날 오후, 한현진은 가족전담 변호사와 긴급 미팅을 잡았어요. 상속법, 친자 확인, 재산 분할, 모든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친자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이 한현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박 회장은 한현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김 실장, 내일 이서연 씨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어. 회장님, 집에서 반대를 하시는데 상관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녁 식사 시간, 한현진은 마지막으로 박 회장을 설득해보려 했어요. 아버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잘못된 판단이라면 연진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한현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한현진은 혼자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삭혔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설계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서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현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부터 파악하자.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서 절대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박 회장은 서연이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현진은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중요한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한현진의 강한 적개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오후 3시 박 회장은 마침내 이서연이 일하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벤츠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이서민 동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13년간의 죄책감을 안고 마침내 첫걸음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줌마, 여기 물 좀 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서연이는 오늘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설거지까지 쌓여 있었죠. 거칠어진 손으로 접시를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13년 전 그 아름다운 대학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들어섰어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이 소박한 식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박 회장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홀을 담당하던 동료가 박 회장을 맞았어요. 박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저 이서연 씨 있나요? 서연이요? 주방에 있는데, 서연아, 손님이 널 찾으셔. 그 순간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어머,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죠. 13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과 상처가 모두 되돌아왔어요. 박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내뱉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준호 때문인가?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죠.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도 어색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13년 전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저는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주변 손님들과 동료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제발 준호를 위해서라도. 준호를 왜 언급해요? 우리 아들과 당신은 아무 상관없어요. 식당 안이 웅성웅성해졌어요. 고급 정장의 신사와 서빙 아주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는 당황했어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했거든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죠. 전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신과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서연이의 머릿속에는 13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박 회장이 자신을 모욕했던 그날, 돈으로 사랑을 사려 했던 그 잔인한 말들,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13년 동안 대체 어디 계셨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1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준호를 봤어요. 박 회장이 준호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라도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정작 13년 전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현수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6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시냐고요. 야, 서연아.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식당 사장이 다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멈출 수 없었죠. 이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서연 씨, 저도 현수를 잃고 후회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죠. 후회요? 그 후회가 우리 밥 먹여 살렸나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현진이 들어왔어요. 박 회장을 따라온 거였죠. 그녀는 이서연이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한현진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어요. 서연이는 한현진을 처음 보는 거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여자가 현수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한현진이에요. 한현진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13년 전과는 달리 초라해진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죠.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위축되었어요. 한현진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자신의 낡은 앞치마가 대조되었거든요. 준호라는 아이, 정말 현수 오빠 아들이 맞나요? DNA 검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현진의 말에 서연이는 분노했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의심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제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1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현진의 도발에 서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둘 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 씨, 제발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준호를 위해서라도요. 준호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만 주고 계세요. 식당 사장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과 한현진은 할 수 없이 식당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식당을 나서며 한현진은 속으로 웃었어요. 서연이가 생각보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성격이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버님 보셨죠?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충분히 이해해.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서연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눈물을 쏟았어요. 13년 전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픈 상처였던 거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준호였어요. 이 일을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린 준호에게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준호만은 다치게 하면 안 돼. 이날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박 회장은 더욱 간절해졌고 한현진은 더욱 경계심을 키웠으며 서연이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이미 얽혀버렸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현진이 품고 있는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예정이었거든요. 저녁 7시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식당 사장이 오늘 일은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죠.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하얗네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박 회장과 한현진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상처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준호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엄마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엄마, 실은 어제 아빠 무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서연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역시 박 회장이 준호를 먼저 만났던 거군요. 어떤 할아버지? 아빠를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서연이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호야, 앞으로 모르는 사람과는 말하지 마. 특히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 왜요? 그분은 아빠를 정말 아시는 것 같았는데.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엄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무덤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아빠 친구였을까요? 준호는 아빠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준호는 계속 산만했어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엄마가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야,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친구가 물어봤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방과 후 준호는 도서관에 갔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빠에 대해 검색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현수라는 이름으로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준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박 회장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했으니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김 실장, 준호가 다니는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얼마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2억 정도? 아니다. 그러면 너무 눈에 띌 거야. 5천만 원 정도로 하자. 박 회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같은 시각 한현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서연이 모자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 주세요. 특히 시아버님과 접촉하는지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였죠.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와 엄마의 옛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 속의 엄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대학교, 카페, 공원에서의 데이트 사진들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뻤구나. 그런데 왜 이 사진들을 숨겨뒀을까? 사진들 사이에서 준호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쓴 편지였죠. 서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은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반대했던 아빠. 그럼 자신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할아버지가 아빠와 엄마를 헤어지게 했다고? 그럼 무덤에서 만난 그분이.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상자 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아빠가 다녔던 대학교 졸업사진, 신문 스크랩, 그리고 박 회장이 나온 경제지 기사까지. 박 회장 이분이 아빠의 아버지인가? 준호는 박 회장의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무덤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죠. 왜 엄마는 이런 걸 숨겼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왜 말 안 해줬지? 준호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신에게는 가족이 더 있었는데 엄마가 숨겨왔다는 것에 상처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엄마 왔어. 서연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준호가 상자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준호야, 그거 왜 꺼냈어?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발각된 거였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준호는 박 회장의 사진을 들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제 할아버지 맞죠? 무덤에서 만났던 그분. 준호야, 왜 말 안 해줬어요? 저한테 할아버지가 있는데 왜 숨겼어요? 서연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준호 옆에 앉았죠. 준호야, 엄마가 말 안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그분이 아빠와 엄마를 헤어지게 했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셨거든. 그럼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무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이지. 서연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이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왜요? 제 할아버지인데 만나면 안 되나요? 준호야,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분은 우리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계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엄마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어요. 12살이지만 준호는 생각이 깊었어요. 엄마의 고생을 보며 일찍 철이 든 아이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고민했어요. 준호가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럼 엄마가 함께 가줄게. 혼자 가면 안 돼.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같은 시각, 박 회장은 서재에서 준호와 서연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한현진은 사립탐정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박 회장께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는군. 한현진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 가족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불안했고, 서연이는 걱정이 앞섰으며, 박 회장은 손자와의 재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현진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이는 마침내 준호와 함께 박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바라보며 서연이는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억과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준호를 위해 용기를 냈어요. 엄마, 정말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준호는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자신들이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그래, 들어가자.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집사가 안내하자 박 회장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어요. 손자를 다시 본다는 기쁨에 눈물이 글썽거렸죠. 준호야, 할아버지야. 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지만 준호는 어색해하며 엄마 뒤로 숨었죠.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거실에서 한현진과 시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현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고, 시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어서 오세요. 한현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속으로는 서연이 모자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우예요. 형이에요. 시우의 순진한 질문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서연 씨,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제 소중한 손자예요. 박 회장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냥 준호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온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준호가 현수 오빠의 친아들이라는 게? 한현진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DNA 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제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1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전 현수 씨와 사랑해서 준호를 낳았어요. 의심받을 이유가 없어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요즘 친자 확인이 흔한 일이잖아요. 한현진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연이가 더 화내기를 바랬어요. 감정적으로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연진아, 그만해. 준호는 분명 현수 아들이야. 박 회장이 말렸지만 한현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좋아요. DNA 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서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3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시우도 같이 해보세요. 과연 누가 진짜 박 씨 혈통인지. 뭐라고요? 한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거든요. 시우는 왜 끌어들여요? 관계없는 아이를! 관계가 없다고요?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서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현수 씨는 정관 수술을 했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 회장과 한현진 모두 충격을 받았죠. 뭘 했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를 낳고 나서 현수 씨가 정관 수술을 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서연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말의 파장은 엄청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한현진은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현수 오빠가 그런 수술을 했다면 제가 몰랐을 리 없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6살 때였으니까 7년 전 겨울이었어요. 서연이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거든요. 현수 씨가 직접 말했어요. 이제 준호만 있으면 된다고. 박 회장은 머리를 감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시우는 누구의 아이인가요? 그럼 시우는 네, 맞아요. 시우는 현수 씨 아들이 아니에요. 서연이의 단호한 대답에 한현진이 비틀거렸어요. 아니에요. 시우는 현수 오빠 아들이에요. 제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현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병원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고. 한현진 씨, 시우 아빠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서연이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한현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현수 씨는 저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한현진은 주저앉았어요. 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현수 오빠가 수술했다는 건. 연진아, 시우는 정말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7년간 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냐?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시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현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시우는 회사 김 부장과 죄송해요, 아버님. 회사 김 부장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완전히 속인 거구나. 박 회장은 분노했어요. 진짜 손자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가짜 손자는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거죠. 7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저만 할아버지 손자인 거예요? 준호는 복잡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유일한 손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시우는 제 동생이 아닌가요? 서연이는 한현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아니에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져요. 저 여자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한현진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김 실장, 현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봐. 박 회장은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진실을 명확히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현진,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제발.
시우 엄마 한현진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7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는데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겠다는 거냐? 한현진 모자가 떠난 후 거실에는 박 회장과 서연이 그리고 준호만 남았어요. 어색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13년 동안이나 너희를 몰라서. 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손자에게 사과했어요. 서연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3년간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준호를 위해서는 용서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현수의 정관 수술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한현진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준호가 유일한 진짜 손자라는 사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 저택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넓은 정원에서 준호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13년간 원룸에서만 살던 아이에게는 꿈만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자. 서연이가 테라스에서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더 이상 새 곳에서 일하느라 지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 회장은 이제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얘기도 해야겠네. 박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13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였죠. 서연이는 이제 박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설거지나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박 회장이 직접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정리해드렸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아니, 이제 서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3년의 세월과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뛰어난 성적과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 잘 어울렸죠. 준호야, 넌 정말 대단해. 전학원 한 달 만에 1등이야. 고마워, 얘들아. 엄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준호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반면 한현진은 작은 원룸에서 시우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박 회장 명의였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 집은 왜 못 가요? 시우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시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현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회장은 임원진 회의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저희 유일한 후계자는 박준호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직접 교육시킬 생각입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13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래도 될까? 준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박 회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과거의 아픔도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서연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13년 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박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서연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려 했거든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회장님, 아니 아버님.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도 준호를 위해 노력해 볼게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준호는 이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울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박 회장은 손자의 당찬 포부가 기특했어요.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현수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죠. 현수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 모자를 잘 돌봐줄게. 박 회장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약속했어요. 현수야, 우리 준호, 이제 정말 행복해. 네가 원하던 대로 되었어. 서연이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13년간의 힘든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 저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돼요. 준호는 아빠에게 근황을 보고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름 휴가 때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예뻐요. 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다에 올려 퍼졌어요. 박 회장은 이제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자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담배 끊으셔야 해요. 저랑 오래오래 살으셔야 하잖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금연할게. 우리 준호를 위해서 말이야. 준호의 13번째 생일날, 박 회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호야, 이건 네 아버지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아빠 거였어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박 회장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은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단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서연이 관리한다. 이제 법적으로도 준호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장학재단도 만들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는 이미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3년 전 자신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준호는 박 회장의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것을. 무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진정한 가족의 완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모두가 행복을 찾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